오늘 이 발제자들 두 분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토론해 주실 분은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B2B 분과의 저하고 같이 공동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전주대학교 한동순 교수님이 오늘 첫 번째 토론자로 일단 같이 해주셨고요. 인사하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동순 교수님이 토론을 같이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토론자로 모신 분은 DTCP 코리아 서동일 지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동훈입니다. 우리 서동일 지사장님은 또 특히 최근에 이름을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코리아 처음에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오큘러스 이런 부분들 하고 이럴 때 그 사업들을 이제 한국에서 공동으로 진행했던 파트너로 또 활약을 하셨던, 그래서 이 메타버스 분야에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원조 역할을 하셨던 분이어서 굉장히 좋은 또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 교수님부터 먼저 그러면 두 분 예, 발제하신 부분 내용 기반하고 또 한 교수님 또 첨언하시고 싶은 부분 코멘트 예, 붙여서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예. 일단 두 분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였고요. 스마트 시티도 그렇고 문화관광 파트도 그렇고 이제 제가 뭐 이제 그 메타버스나 뭐 실감 미디어 파트 생각할 때도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재밌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던 그 새로운 사실들도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이제 재미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이제 많은 분야를 갖다 벌써 앞서서 나가고 또 기획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이제 아주 기뻤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 이제 그 내용적인 부분은 지금 뭐 사업적으로 벌써 많이 이제 진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간단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스마트 시티 파트에서는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설명하실 때 보면 그 행위하고 이제 객체라는 부분들을 20개의 객체를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게 이제 학습을 시켰다 말씀하셨고, 또 이제 각각의 행위를 갖다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면 그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할 수 있게 능동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 이제 객체의 단위가 어느 정도의 그 규모로서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측면은 그 행위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유저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궁금해서 이건 간단한 질문을 이렇게 좀 드렸으면 하고요. 특히 이제 그 AR 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로 보니까 이제 관제 시스템에서 그 영상이라든지 그 화면 내에서 이제 AR 시스템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이제 뭐 경찰이 됐든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AR 글라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연동될 수 있는 서비스까지도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스마트 시티 파트에서는 뭐 이제 관광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결국 센싱 작업들이 좀 더 자유롭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차원으로 이제 그 센싱을 하고 그걸 통합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좀 더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유저들의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지금 이 시스템은 되지 않더라도 이후에 이제 그렇게 확장된 거나 아니면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가장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도 디지털 트윈 사업을 하면서 그 전주시 전체에 대한 3D 모델링도 다 돼 있고,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센싱 데이터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쪽에 그런 어떤 그 디지털 트윈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CCTV하고 이제 통합 관제 시스템도 거기에 사실 들어가 있지도 않은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부분에 뭐 기술적으로도 필요하겠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유저 그룹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메타버스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선 그 클라이언트 파트에서 유저들과의 소통이 가장 원활해야 되고 모든 서비스에 다시 유저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스마트 시티 파트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건가, 또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일들이 준비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안 교수님, 그러면 음. 지금 일단 1차 질문하신 부분을 가지고 먼저 한번 얘기를 듣고 또 다음 질문 그렇고, 좀 아니, 이렇게 나눠서 서 대표님도 할 거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 하고 모아서 파트팔로 하는 게 낫지 질문이 않을까요? 너무 많아서 아마 아, 그런가요? 대답하기 알겠습니다. 어려울 그렇게 수도 하시죠, 있을 것 뭐. 같아서. 예. 그럼 1차 그럼 예, 먼저 예, 예. 지금 한 교수님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조상무님 일단 1차적으로 뭐 그 중에서 100%는 아니요, 다 커버는 안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또 우리 또 서동일 지사장님 또 질문하시면서 보충 또 하고 이럴 수가 있을 것 예, 같아서, 예, 예. 예, 근데 1차 한번 교수님 먼저 저기 얘기를 해주세요. 예.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고 방대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적는다고 적었는데 예, 예. 혹시나 좀 미진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되물어봐 예, 주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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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객체는 예. 저희가 이제 대표 객체는 저희가 사람하고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예, 방범용 CCTV 카메라 위주로 영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예, 사실은 이제 영상 감시의 대상이 사실은 이제 사람하고 차량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예, 예. 사람 중에는 저희가 이제 성인 아이, 그다음에 예. 남자, 여자. 그러니까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면을 기준으로 한 120cm 정도의 키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고요. 뭐 거기에 예. 따른 뭐 키가 작은 사람도 있겠죠. 뭐 예. 거기에 따른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뭐 형태인 거고. 뭐 객체는 이제 뭐 성인 아이, 그다음에 이제 남자, 여자, 뭐 그 정도로 이제 그 사람 유형들은 저희가 분석하고요. 예. 아까 차량은 제가 차종을 분석한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차종은 저희가 이제 뭐 세단, 뭐 SUV, 트럭, 덤프트럭, 버스 등등의 이제 유형들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도록 실제 적용해서 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지자체들이. 예. 그다음 이제 특수한 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멧돼지나 네. 고라니 같은 동물 네. 위주의 객체도 네.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태안에 보시면 이제 해상 풍력 발전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발전에 이제 64기 정도의 풍력 발전기가 놓이게 되는데, 예. 거기에 1000세대들이 예. 출몰해서 풍력기 자체의 성능을 저하시킨다든지 예.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류 퇴치를 위한 이제 분들에 대한 이제 조류 학습을 저희가 일정 부분 해놨고요. 조류 학습은 이제 그룹 학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낱개 학습이 있는데, 두 개 다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해놨고, 그걸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저쪽 그 한국수산공사에 있는 이제 태양광 발전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적용을 해놓은 상태. 그래서 뭐 저희가 한 20여 가지가 되겠지만 대표 객체를 기준으로 하면 뭐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저희가 되어 있고요. 행위 같은 게 되게 이제 복잡합니다. 이제 뭐 사실은 쓰러짐이라는 행위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그 기타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 중에 폭력 행위가 있어요. 예. 이 폭력 행위는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제 팔꿈치, 팔목, 그다음에 어깨 등전이 객체가 다수의 객체, 2인 이상의 객체가 있을 때 손목이나 이 다발성 이제 팔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폭력이라고 이제 유추해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폭력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이제 GPU 리소스를 좀 많이 써가지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나머지 이제 쓰러짐이라든지 뭐 긴급 상황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행위 분석이 다 돼 있고, 특히나 이제 화재 같은 경우, 화재는 이제 불꽃이나 저희가 이제 연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시계열 동적을 통해 가지고 시간 차이에 의한 흐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을 통상적으로 행위라고 하면 뭐 저희가 이제 그런 형태의 부분들로 이제 구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메타버스 기술을 유관기관한테 서비스 딜리버리가 되냐? 사실은 아직 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현재 실시간으로 메타버스 전강 기술을 적용시키기에는 카메라 대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녹화된 영상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건 사고를 의뢰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녹화된 영상에서 사건에 대한 대상 객체를 찾기 위해서 그때 이제 녹화된 영상에다가 이제 전강 기술을 뿌려서 영상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1시간 찾을 거를 뭐 한 10분 안에 찾는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적용하고, 아마 지금 제공되고 있는 차세대 스마트 시티 플랫폼 안에 저희가 이제 AR API나 AR SDK도 제공을 이제 해줄 요량인데,
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그 지자체나 유관기관의 망연계장들을 통해 가지고 뭐 메타버스 서비스가 영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아까 이제 전주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2019년도에 한컴하고 이제 전주시에서 한 달 정도 살았어요. 그때 이제 네. 소방안전 플랫폼을 예, 예, 만든다고 해서 2019년도에 거기서 이제 국토진흥원인가? 하여튼 자동차에 이제 카메라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 예, 예. 도시를 이제 쭉 해서 이제 게더링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달 하고 빠졌는데 하여튼 뭐 그때 이제 이해관계가 좀 복잡을 했고 주관 사업자가 한컴이 주관 사업자였고 저희는 이제 그 어떤 걸 했냐면 그 건물 안에 소방관이 웨어러블 카메라를 들고 갔어요. 소방관 건물 인도어 안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 내에 있는 환경의 각종 센서라든지 안 그런 위험 상황들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그런 이제 그 웨어러블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이제 화재 진압 소방관 그다음에 이제 경찰관들한테 전송해서 안에 내부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소방안전 플랫폼을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 트윈 기반 하에서 저희가 구현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됐으면 사실은 좀 좋았는데 뭐 저희가 이제 중간에 하다 빠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저희가 이제 검증하고 적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 빠졌는데 다시 한번 지금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교수님께서 전주에 계시니까 그 후에 이제 소방안전 플랫폼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는 소식은 못 들었지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가 이제 트윈 이제 인도어 트윈하고 그다음에 이제 AR 기술 뭐 이런 걸 믹싱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런 영상 감시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뭐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혹시 답변이 뭐 더 질문이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일단 일단 행위 부분에서는 그 행위를 저희가 이제 만약 정의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나요? 이겁니다. 그런 이제 것들, 만약에 예. 쓰러짐이라고 하면 자, 쓰러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쓰러진 거를 어떻게 판별해? 뭐 팔굽혀펴기도 할 수도 있고 뭐 누웠다 일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러짐을 판단하는 이제 판단 기준은 쓰러지기 전 영상과 쓰러진 후의 영상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이상 예. 바닥에 머물렀다고 하면 쓰러짐이라고 판정해서 예. 영상의 그 시계월 타이머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쓰러짐의 이 간격을 둡니다. 간격을 두고 뭐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어떻게 할까요? 이 관광 파트도 제가 질문을 같이 할까요?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하죠. 한 교수님이 저 예. 관광 파트도 한 번 더 질문을 예. 토론을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서지사장님한테 또 예.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예. 예. 일단 그 관광 파트는 이제 제가 이제 관심도 많이 가졌었고 그동안 이제 이 관광에 관련된 그 뭐 미디어 활동이나 콘텐츠 활동도 이제 많이 해봤었는데요. 보니까 이제 문화재 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부분에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하시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아직은 이게 오픈된 플랫폼은 아니죠? 실험하고 있는. 네, 현재는 지금 예. 이제 개발 예.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이제 해보면 이런 관광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콘텐츠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주 시내 하나의 그러니까 여행 경로 추천하는 이걸 만드는데도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전주만 해도 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이제 콘텐츠화 시키고 그 뭐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의 취향 이런 걸 다 분리해가지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각각의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태깅을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추천을 해야 되니까 맞춤형 추천을 하려면 그래서 그 조그만 곳을 하나 하는데도 너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었던 그런 사항인데 네. 이걸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사실은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엔 결국 이 부분도 그 오슨피아에서 이제 핵심적인 플랫폼을 만들지만 이 플랫폼이란 것을 결국 운영하고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여기 내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고 그 생태계를 잘 구성을 해서 많은 사람과 일반 그 관광객과 또 일반 그 사업체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측면으로서는 각 지자체별로도 이런 걸 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지자체들과 협력을 맺어서 지자체들이 여기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플랫폼으로서 이 기능들을 최적화 시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B2B가 됐든 B2C가 됐든 확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준비들이 어느 정도면 끝나고 또 그것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게 가장 궁금한 내용입니다. 네. 우선은 지자체를 이제 하나를 뚫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그리고 저희는 그렇죠. 이제 디지털 망원경이 현재 이제 파주에 설치되어 있고, 예. 그 파주 도라전망대에 지금 3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되게 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약간 지자체에서 이제 메타버스화를 원하는 곳은 되게 많고, 또 뭐 최근에 이제 보니까 뭐 제페토라든가 이런 데 서울 창업허브 뭐 이런 식으로 막 좀 가상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에 좀 집중하는 그런 네.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이제 콘텐츠를 경험하고 나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것들이 전시돼 있구나 하고 나오면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는 우선 뭐 예를 들면 대구나 이런 곳에 이제 이런 큰 도시를 하나 잡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핀포인트가 될 만한, 예를 들면 뭐 동대구역이라든가 김광석거리라든가 동성로 등등의 이제 그런 허브들을 하나씩 잡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가상으로 공연을 한다는 걸, 뭐 공연회사나 이런 걸 해서 거기 축제 기획된 게 있으면은 그거랑 같이 해서 들어가서 이니셜 사용자를 넣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이게 어느 정도 흥행을 끌면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어떻게 했는지 공유를 해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각 시도에게 핀포인트를 하나씩 잡는 거죠. 뭐 서울은 서울, 경상도는 뭐 대구 이런 식으로, 이제 제주도는 제주도 한 식으로 잡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저 콘텐츠들을 조금 더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 등등을 하고 쿠폰도 뿌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공간들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신문 기사인가 보니까 헬로비전인가 어디랑 같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협업해서 뭔가 하는 사업도 네, 협업식이 기획해 내렸습니다. 가시는 거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주시면. 네, 저희는 LG 헬로비전이랑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연천, 이제 역시나 DMZ에 이제 파주에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연천군 쪽에 이 보라라는 가상 망원경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상 관광을 하는 것을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헬로비전 내에서 이제 거기 헬로비전은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약간 컨텐츠 유통망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또 메타버스 쪽으로 조금 올려서 이제 지역 특화된 가상 관광지와 함께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아무튼 토론 한 교수님 질문이 너무 무서워서 이게 굉장히 아무튼 그 깊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또 관심이 워낙 많으셔서 좋은 질문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서 지사장님이 뭐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요 말씀해주신 두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혹은 다른 인사이트 좀 코멘트로 해주셔도 괜찮고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서 지사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네,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컨셉을 적용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저는 일단 조명돌 상무님께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이제 스마트 시티에 적용될 CCTV 기술을 이제 봤을 때에 스마트 시티를 컨셉으로 보고, 아직 뭐 지금 전체가 다 스마트하게 되기에는 인프라적인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CCTV가 먼저 선별해야 될 과제가 현재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해상도가 너무 낮게 되면 피하 식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피하 식별이 어려워지면은 실질적으로 이 CCTV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CCTV에 대한 그 해상도가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에 해상 높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거를 리코딩하는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이게 뭐 FHD가 됐던 2K가 됐든 4K가 됐든 간에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를 리코딩을 해서 서버에 전달을 하고 또 서버에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AR로 입히는 그러한 과정 속에 프로세싱 파워가 굉장히 용량이 빨리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현재 그 스마트 시티에서 마크 애니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만한 어떤 기술적 그 인프라적 완성도는 어느 정도가 돼야지 지금 마크 애니가 꿈꿀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답변을 좀 드리면 현재 코덱은 이제 H.265까지 나왔습니다. H.265까지 나오고 일반적으로 지자체 CCTV 방범용 카메라가 이게 이제 기존의 동축 카메라에서 이제 IP 카메라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200만 화소를 제공하는 CCTV 카메라가 되게 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메라로 다 전환이 거의 한 80%, 90% 정도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뭐 4K 카메라, 거기다가 이제 H.264로 서비스하는 걸 H.265로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카메라 화질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트래픽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4K 영상을 스트리밍 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망 자체가 사실 따라주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200만 화소 가지고 제가 이제 대부분 객체 식별하고 행위 분석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안면 인식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이제 안면 인식에 이제 랜더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그 얼굴을 이제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몇몇 지자체가 안면 인식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통 이제 카메라 폴대가 6m 정도 되는데 6m 폴대에다가 이 카메라가 이제 화각이 이제 이렇게 45도 화각이거든요. 그래서 안면 인식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안면 인식이 잘 안 돼요.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거는 이제 그 이미지 객체 검색이라고 해서 그 인상착의, 모자, 그다음에 뭐 옷, 그다음에 슬리퍼, 그다음에 액세서리, 뭐 이 정도는 200만 화소의 카메라 가지고 구분이 식별이 되고, 물론 원글에 있는 것까지는 디텍션이 안 되지만 뭐 그래도 이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이제 인상착의 정도면 저희가 이제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걸 가지고 실종자 추적이라든지 용의자 추적 같은 거를 현실적이지 않은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사실은 하기보다는 그런 이미지 객체에 대한 부분으로 고속 검색을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실종자를 검색할 수 있고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에 대한 주제와 이해하는 것이 좀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상이하고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당 메타버스 관련돼서 우리 그 마크 애니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XR하고 그러니까 AR과 VR을 쓰게 되면 다 메타버스라고 이제 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꾸면서 마크 저커버그도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도 내린 것 같은데 실은 메타버스라고 불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것이 AR과 VR과 기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지금 포럼의 제목처럼 가상 융합 경제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줘야지 저는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플랫폼에는 컨텐츠 제공자가 있을 것이고 그 컨텐츠 소비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걸 중개하고 있는 플랫폼이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그 마크 애니 쪽에서는 이러한 솔루션을 저는 이제 그 CCTV도 하나의 플랫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변적으로 굉장히 많이 깔려 있으면 그 CCTV에 깔려 있는 그 전체 시장에서 어떠한 그 우리 솔루션들이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컨텐츠 제공자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소비자가 뭐 비단 그 말씀하신 경찰만이 아니라
뭐 CCTV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고객 잠적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크에는 그런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그 혹시 그 툴을 개발을 해서 플랫폼을 오픈화 시켜서 마크애니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새로운 솔루션 만들 수 있는 뭐 그러한 플랜이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예. 예. 일단 답변을 좀 드리면 일단 마케니가 내재하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은 아까 제가 맡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 블록체인 사업부가 하고 있는 NFT 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이 NFT가 뭐 디지털 상품만 가지고 NFT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어떤 객체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주어진다면 그걸 NFT화 할 수 있고 뭐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건 NFT를 가지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의 컴포넌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완전 플랫폼에 적용해서 트윈 환경에서 영상 감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의 기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게 그런 기술들을 그러면은 뭐 홍길동이라는 회사가 우리 마크애니의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제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그 잠정적인 뭐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소비자들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브리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주도청하고 지금 제주도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 뭐가 있냐면 뭐 지자체나 기관별로 사실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은 사실은 개인정보의 공유, 그다음에 공유를 통한 가치 창출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영상이라는 거는 민감 정보입니다. 민감 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사실은 이제 오남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주도청하고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각 영상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건 사고 영상이든 아니면 자연재해 영상이든 그 영상들을 자동으로 마스킹해서 비식별화 시켜가지고 비식별화 시킨 그 자체의 컨텐츠를 그 정보를 다른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일단 제주도청하고는 저희가 1차적으로 합의를 끝냈고요. 그러면 그 영상 정보를 자동으로 마스킹해서 새로운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은 저희가 아마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도청에 있는 영상 데이터와 같이 해서 한번 기술 적용을 해볼 요량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데이터를 DB화해서 그 DB한 데이터를 그러면 여러 그 컨텐츠, 제2차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께 제공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썸 PI에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이제 그 발표 자료에서 명시하셨던 로블록스나 제페토나 위프랜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이 컨텐츠의 특징을 보게 되면 네. 실은 이게 게임이지만 제2차 가공물들이 실은 컨텐츠 제작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 사용자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놀다 보니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불리지만 모든 게임을 다 메타버스 게임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한동수 교수님께서 말씀 좀 언급하신 것 같은데 네. 모썸피아에서는 그렇다고 지금 만드신 모든 메타 라이브를 가지고 혹시 SDK화 시켜서 일반 사용자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쓴 사용자가 이거를 활용을 해서 제2차 저작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개발하셨거나 개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SDK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모딩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제 자생적인 생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체가 이제 뭐 미니 게임에 국한된 뭔가 같지만 나중에는 그냥 정말 우리가 가상 공간을 만들어도 그냥 이제 사람들만 놓아놓으면은 무슨 일을 할지 잘 모르는데 거기에 골대랑 공을 넣게 되면 이제 약간 리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 농구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모래가 있어도 그냥 거기도 이제 삽이랑 이런 거 양동이만 놔둬도 모래성을 잡듯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SDK를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직접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활도록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은 메타버스 플랫폼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저작물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저희 중요합니다. 포럼도 가상융합 경제 활성화 포럼인데, 네. 그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한다는 얘기는 지금 뭐 로블록스도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있고 제페토 스튜디오가 있어서 이 컨텐츠를 즐기는 사람이 너무 재미있어서 자기가 직접 컨텐츠 만들고 컨텐츠를 또 같은 플랫폼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 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발표하신 자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썸피아가 만든 컨텐츠를 보여주는 정도의 밖에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 뭐랄까 DM에 대한 설계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그 사용자들을 우리 플랫폼을 좀 이끌어내서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언급할 수 있는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주변 기업들이랑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이니셜 그냥 이제 그 코스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개발자용으로 이제 개발하고 네. 죄송한데 만들어낸다는 것도 좀 구체적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오썸피아가 그 지자체에서 뭐 우리 그 전주에는 전주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우리 메타랩을 통해서 뭔가 구축하고 싶은데요. 라는 전제가 있다 그러면 네. 그거를 전주 한옥마을 쪽에서 우리 오썸피아가 만든 메타라이브 툴을 가지고 직접 만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오썸피아가 제작을 받고서는 만들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현재는 이제 저희가 가상 공간을 직접 구현을 하고 있는데 곧 이제 그 저희가 에디팅 툴이라고 하죠. 이제 스타크래프트로 하면 맵 에디터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베타를 할 때, 그리고 정식 런칭을 할 때 이제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그 오썸피아가 만드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그 제2차 가공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이제 정식 오픈을 하고 이제 2023년 정도가 되면 이제 그거를 런칭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SI2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커스터마이징을 직접 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이 툴 자체가 일반인이 사용할 정도로 쉽게 됐다. 그럼 저희는 공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뭐 제가 생각할 때 제 코멘트는 네. 메타라이브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지자체에서 그냥 오썸피아의 메타라이브 툴을 그냥 갖다가 그 굳이 그게 제가 큰 개발자가 아니어도 쉽게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메타라이브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좀 프로세스와 툴에 대한 투자가 네. 먼저 선행이 되어야 저는 메타라이브가 상업적인 어떤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가상융합 경제 활성화에 좀 이바지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과 좀 그 기획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또 이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서 우리 서 지사장님이 굉장히 그 사업 현실적인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 경제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이어서 제가 좀 공통적으로 전체 여기 계신 분들한테 공통 질문을 좀 하나 드려서 요거를 이제 조금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당히 많이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에 대한 오픈 플랫폼에 대한 이슈들이 이 공공 사이드에서도 나오고, 사실은 이제 뭐 B2C뿐만 아니라 이제 B2B 부분에서도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지사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적절하게 SDK를 주거나 오픈 API를 이렇게 열어주면 유저들이 들어오거나 혹은 비즈니스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내가 그 안에서 이것들을 뭔가 새롭게 만드는, 나는 플랫폼, 말 그대로 매크로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하고 미시적인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공간을 뭐 만들게 하거나 자기의 솔루션을 만들게 하는 뭐 그런 형태가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오픈 플랫폼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B2C 영역의 에어비앤비처럼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양쪽을 중개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만 만들어지면 호스트와 게스트가 들어와서 자기 사진 올리고 자기 거 뭐 글 쓰고 스토리텔링 하고 해서 둘이 연계해서 비즈니스가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B2C 영역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메타버스 영역에서도 결국은 물론 이제
저 로블록스나 지금 뭐 제페토가 하려고 하는 방향들도 이제 그런 부분일 텐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장성, 기술적인 확장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 부분을 포함해서, 최근에는 이런 얘기들도 했거든요. 이게 공공에서도 이 오픈 플랫폼을 공공이 만들어서 좀 주도해서 원천 기술을 집어넣고, 뭔가 사업 운영은 뭐 다른 방식으로 위원회 형태로 하더라도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오픈 플랫폼이라는 메타버스로 오면서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게 과연 타당할 거냐, 뭐 타당할 거냐, 혹은 이게 뭐 이게 현실적일 거냐, 혹은 이거는 뭐 공공 영역도 아니고 이건 사실 민간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혹은 일정 부분은 공공에서 뭔가 이게 틀을 만들어줘서 그것들을 가지고 쉐어해서 나눠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준비는 안 됐던 질문이긴 합니다만 질문을 한번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한 교수님부터 먼저 한번 의견 주시겠어요? 예. 사실 그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오픈 플랫폼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당연한 얘기고, 거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게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는 그 뭐 개별 플랫폼으로 존재하고 있고 플랫폼 간의 연결성도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고 연결이 됐을 때 그 메타버스로 지금 역할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스마트 시티나 문화관광 쪽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는 공적인 영역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공적인 영역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뭐 그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 뭐 LX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트윈 시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공기업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든지 일반 기업들과 결합해서 일반 기업이 거기서 뭔가 비즈니스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단순한 이제 그 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 아까처럼 이제 공공 관제로서 끝나는 이런 것들로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마트 시티의 이런 그 트윈 시티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 속에서는 상당 부분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뭐 공개가 비공개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의 정보적인 부분에서 차별성을 좀 두고 난다면, 그 공적인 영역 이외에 뭔가 사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하는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갈 수 있게 플랫폼이 진화해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관광에 대한 부분은 지금 관광공사나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도 그 관광공사 공적인 영역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라이브 뭐 메타라이브와 같은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이제 모든 관광 자원들을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비 전체가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사업비가 될 것이고, 또 장기 프로젝트가 되고, 또 이제 공공에서 한다는 거 했을 때 그 사업이 항상 잘 된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또 추진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공과 민이 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결합하는 방식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에 큰 이제 뭐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이제 그런 사업들을 이제 뭐 지자체나 이런 데 같이 추진을 해보면 항상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관공서가 갖고 있는 경직성이거든요. 그 관공서에서 뭐 일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의 그 자유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금을 쓴다는 측면도 있고 또 비즈니스가 되면 안 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규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자유도를 좀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을 관주도가 하는 것들이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거기와 민이 이제 들어오면서 민이 거기서 어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결합시킨 구조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관광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많은 관광 관련된 기업들이 존재하고 또 그 속에서 하려는 뭐 새로운 창업 집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창업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지금과 같은 이제 메타라우바 같은 이런 그 플랫폼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스마트폰 앱 시장이 처음에 열렸을 때와 똑같은 상황처럼 만약 관광 쪽에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존의 사업체들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위한 새로운 어떤 그 창업 기반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공공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창업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든 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제가 보기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남는 것들이 하나의 큰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또 연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예. 두서없이 잘 준비해가지고 벌써 이게 예상 질문을 예상을 못 하셨을 텐데 예상 답변이 잘 준비가 돼서 그냥 막 술술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지금 말씀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셨지만 그 기업체 입장에서 그 오픈 플랫폼 이슈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를 하거나 누구와 결합을 하거나 아무튼 그런 이슈화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상무님이 한번 또 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굳이 스마트 시티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일단 뭐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생산력이라는 거는 뭐 지금 거의 상상할 수 있을까 싶어요. 아까 우리 김 교수 말씀하셨듯이 타당한데 오픈 플랫폼 자체가 타당한데 과연 이게 현실적이냐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너무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기업 위주 형태로 많이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좀 경향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뭐 월드와이드하게 글로벌하게 보면 사실은 뭔가 표준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특정한 이제 프로토콜을 디파인 할 때는 사실 대부분 이제 메이저 기업들의 그룹 얼라이언스들이 이제 사실 주축이 된 예가 많았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대기업 종속적인 그러면 이제 글로벌이나 이제 메이저 기업들의 종속적인 오픈 플랫폼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네.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우리가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새로운 어떤 혁신 사례들이 반드시 대기업에서 이제 출발한 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조금 또 희망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또 이진걸 소장님 뭐 또 이 관광 기반의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시긴 하지만 전 전반적으로 아무튼 이 플랫폼 자체 아까도 우리 서 지사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이 기술이 공유가 되고 이것들이 또 확장이 되고 많이 사용되게 하고 혹은 이게 내가 중심 플랫폼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오픈이라는 개념에 포함이 될 텐데 오선피아에서는 그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그런 어떤 트렌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우선 오픈 플랫폼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작권 이제 옛날에 얘기를 하면은 공공룰이라고 이제 그 오픈 공공 저작물을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놓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사이트인데 이제 아무래도 3D 뭐 환경을 쓰다 보니까 3D 에셋을 보면은 처음부터 나오는 게 국악기하고 그다음 뭐 검은고라든가 안 그러면 작살 등등 이제 유물들 위주로 나와 있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뭐 메타버스나 이런 관련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셋 또는 이제 플랫폼인가 하면은 살짝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좀 약간 꼬인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부분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공공에서 사용하고 싶은 니즈랑 그 다음에 이거를 공공에서 잡았을 때 그 핀트를 잘못 잡은 경우에는 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 놓은 것들이 꼭 거기에 쓰이지는 못하겠죠.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서 지사장님 그 부분 뭐 인사이트가 많으실 것 같은데 워낙 근데 그 분야로 경험을 하셨으니까 한번 그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VR 산업이 한참 화두에 올랐을 때 나왔던 영화가 있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레디 플레이어 1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최종 보스를 잡기 위해서 모든 다른 그 가상 공간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인공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오아시스를 지킬 수가 없다고 하면서 오아시스 내부에는 수백 수천 개의 컨텐츠의 각각의 세상이 존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현재의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그 오아시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주도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버티컬하게 메타버스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블록스 메타버스 혹은 뭐 그 포트나이트 메타버스, 우리 옵션피아의 뭐 메타라이브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해당 플랫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기 플랫폼을 오픈화시켜서 이런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용자를 많이 모아두는 것이 먼저 선결 과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페이스북의 메타라는 정책을 좀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그 큰 자본을 가진 기업이 그런 오아시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준 거거든요. 거기에서 접속할 수 있는 디바이스단, AR 글라스가 됐던 VR 글라스가 됐던 디바이스에 대한 전략도 확실하게 발표가 됐었고, 그 다음에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그 아바타 생태계도 확실하게 발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브라라고 하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경제 구축하겠다는 어떤 큰 플랜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아시스라고 하는 뭐 영화에 나왔던 오아시스라고 하는 메타버스의 가장 오픈 플랫폼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깔아줘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그 컨텐츠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또 만들게 되고 그 컨텐츠를 또 자산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오픈 플랫폼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그 부분을 도전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만들어 보고는 있는데 저는 도전을 할 때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바로 그러한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 사용자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참여한 사용자들이 만든 자산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선별 과제가 좀 돼서 발전을 해야 저희가 오픈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들고 있습니다. 역시 또 이게 클리어하게 또 잘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은 스마트 시티하고 이제 가상 관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발제를 시작을 했지만 토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 메타버스 전반의 방향성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짚어볼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시간이 뭐 거의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도 되니까 뭐 한두 마디씩 간단하게 클로징 멘트 하나씩 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무님 먼저 간단하게 클로징 멘트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진걸 소장님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서지 사장님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 교수님이 마무리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무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뭐 다시 한번 초빙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크애니는 아마 메타버스와 같이 갈 겁니다. 메타버스가 만드는 세상에 아마 그 중심에는 마크애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진화되고 발전되는 기술력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걸 소장님 또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이렇게 이제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나중에는 종국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것이고 메타라이브가 거기에 한 획을 그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근 올 초부터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많이 산업에 화두가 되고 있고 또 메타버스에 대한 해석이 종사하시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많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이 아직까지 표준화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메타버스의 그 단어 아래에 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산업계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좀 표준화해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인터넷도 실은 프로토콜이 이 HTTPS라든가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TCP/IP라는 그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나오면서 그런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서 인터넷이 발전했듯이 메타버스에서도 그러한 표준화 작업과 또 그러한 좀 그 정의를 좀 이렇게 같이 이런 포럼에서 혹은 학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메타버스라는 것이 정의가 되고 그 정의가 된 상태에서 기업들이 그 정의에 맞도록 컨텐츠가 좀 더 나아서 대한민국이 메타버스를 좀 앞서가는 나라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까 발표 이제 두 분 발표를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B2B 국가를 갖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B2B의 분야가 이제 스마트 시티 분야하고 문화관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발표를 딱 듣고 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큰 틀이 이렇게 좀 잡히잖아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사업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뻤고 또 이런 맹아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 요번 포럼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이제 논의했던 것처럼 사실은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게 프로젝트가 아니라 오픈 플랫폼으로서 자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사용자와 그다음에 사업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 속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회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이제 큰 틀을 좀 가지시고 많은 부분에서 좀 투자를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이 사실 이제 B2B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기업의 영역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듯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걸맞는 지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방향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래야지만 이제 한국 전체에서 이런 그 메타버스의 기반들이 일단 공적인 영역부터 만들어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그 사업체들이 같이 결합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늘 이제 이 발표를 보면서 진짜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좀 더 각 분야에서 같이 노력을 하게 된다면 결국 메타버스가 좀 더 이제 좋은 생태계를 가지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뭐 아직까지는 완전히 클리어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자기 먹고 살 거리 만들기 위해서 메타버스라는 이 섹시한 키워드 만들어서 또 다시 던진 거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과연 얼마나 제대로 굴러갈 거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한쪽에 있는 반면 또 한편은 또 이 메타버스가 열어주는 새로운 혁신과 변화와 새로운 어떤 도전의 그런 어떤 세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두 분 발표해 주신 부분하고 토론해 주신 거를 들으면서 상당히 그래도 우리가 가능성 있는 쪽으로 무게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또 나오신 두 분이 또 실제로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로 만들어서 영위하시면서 큰 성공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과 위치에 계신 분들이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토론해 주신 우리 한 교수님, 서지 사장님도 좋은 토론, 예리하고 날카로운 발표자를 아주 곤혹해 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시고 코멘트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때에 비해서 또 뭐 훨씬 더 또 발전된 그런 좋은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또 이 오디언스 분들께서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자료들은 이 발표하신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추려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통해서 또 공유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사무국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2B 부분 가상융합 경제 활성화 포럼 3차 메타버스 데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